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 저는 24주 1일차, 드디어 7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원래 어제 베이비페어를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가지 않았어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새 워낙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져서 아무리 마스크 끼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베페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뭐 그냥 인터넷 최저가로 사도 되고 당장 가서 막 이것저것 다 살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구경하는 것도 막 힘들고 뭐 그렇다는 의견들이 또 있고 그래서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임신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임신 초기에 특히 입덧이 좀 심할 때는 태교? 웬 태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태교는 무슨 태교? 이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덧이 끝나고 조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태교 나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교가 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태교는 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얘기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제가 태교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태교란 아이를 뵌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이라고 대국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임신 중 자궁 내 태아를 교육한다는 의미의 태교는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몸, 마음, 감정, 행동, 언어 등을 정화해 자궁 속의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태어난 아이가 전생에 걸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가 행하는 전인적 교육 활동의 첫걸음이다. 좀 무섭지 않아요?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좀 찾아본 영상 중에 EBS 다큐 프라임 퍼펙트 베이비 5부작짜리 이제 다큐가 있어요. 이게 꽤 좀 유명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주로 다루던 내용이 태아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아에게 제공되는 자궁 속 환경 요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결정한다. 즉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의 정보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서 어떤 환경으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이 출생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거를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그대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제 엄마가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뱃속의 아이가 좀 배고픔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거를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제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위기다 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지방으로 자꾸 저장하려고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세포가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속에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밥을 제대로 안 먹었을 때 혹은 못 먹었을 때 아이가 저체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서의 그 경험, 그 기억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세상에 나와서도 밥을 먹으면 이게 지방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지방 분해하는 세포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왜냐면 내가 배운 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배고픔을 경험했고 밖에 세상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가 소아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커서 성인병의 발병률도 높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엄마나 아빠에게 비만 유전자가 없어도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설명을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쥐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요. 쥐가 임신한 쥐를 2마리를 갖다 놓고 밥을 좀 풍족하게 줄 때랑 조금 이제 제한해서 줄 때. 그래서 그 쥐들이 새끼를 낳고 낳았을 때 밥을 풍족하게 먹은 쥐의 새끼들은 정상 체중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약간 저체중으로 나와요. 그 이후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사료를 밥을 똑같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관찰한 결과 저체중으로 태어났던 쥐의 새끼들이 그렇지 않은 쥐의 새끼들보다 체중이 더 빨리 불어난다는 거예요. 더 뚱뚱해지고 그런 이제 실험도 나오고요.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제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이제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독일군이 이제 떠나면서 식량을 다 끊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먹을 게 없는 상태였을 때 그때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팍 추적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같은 형제자매인데 그 시대가 아닌, 그러니까 그 세대의 태아가 아니었던 형제자매들에 비해서 성인병과 여러 질환의 발병률이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또 비슷한 예로 한국전쟁을 겪었던 태아들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 전이나 그 이후 세대에 비해서 성인병 발병률이 높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엄마의 스트레스 관련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임신한 상태에서 그게 태아한테 영향을 끼쳐서 태아도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세포들, 호르몬들이 크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와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좀 예민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좀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좀 남편한테 좀 맞거나 좀 그런 안 좋은 상황,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이제 산모들의 태아들을 이제 추적해서 세상에 나와서 꽤 자랐어요. 그 아이들을 계속 매년 막 이렇게 불러다가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시간이 꽤 지나도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불안 증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일단 제가 본 거에 대한 기억에 따르면 이건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가 여기 장이 어쩌고 분해가 어쩌고 뭐 당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한 거에 의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다큐의 이제 마무리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뭐 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너무 엄마한테 너무 엄청난 책임을 지금 너무 막중한 책임을 지금 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 사람이 입덧이 좀 심해서 입덧이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내가 최근에 많이 우울해서 울기도 하고 좀 많이 예민하게 굴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안 그래도 내 유전자가 갔을 텐데 거기다가 내가 막 이렇게 해갖고 더 심각해졌을까? 너무 막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가 돼서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예를 저렇게 들어? 무슨 한국전쟁, 무슨 제2차 세계대전 그때 얘를 갖다가 놓는 게 저게 적합한 건가? 지금은 먹을 게 너무 오히려 넘쳐나서 오히려 좀 자제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게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너무 약간 혼란스럽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큐를 보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주변에서도 엄마가 뭐 잘 먹어야지 아이가 잘 크지 네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아이가 잘 예쁘게 크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약간 스트레스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말을 듣는 자체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저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약간 멘붕이 오기도 하고 모든 걸 좋게만 주고 싶지만 엄마 마음에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겁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로 했고 태교에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뭐 명화,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수학 문제를 푼다는 분들도 계시고 막 또 동화책 읽어주기, 뭐 태담하기, 뭐 좋은 뭐 클래식 듣기 뭐 진짜 많지만 저런 것들을 물론 하는 게 좋겠지만 하면서 내가 행복한가? 내가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물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가 즐거워.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거는 태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애기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태교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클래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클래식을 듣는데 내가 만약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고 막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그러면은 효과가 있겠지만 듣는데 졸립기만 하고 막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그러면 그냥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뭐 힙합이든 락이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 제가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집도 구하러 다녀야 되고 여기 세입자도 새로 구해야 되고 막 한데 어제 조금 남편이랑 막 밖에 돌아다니고 뭐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조금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사를 처음 가보는 거여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밤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엄청 땡기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안 좋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좀 마음을 편하게 먹긴 해야겠다. 제가 좀 제 자신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인데 이렇게 막 너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나한테도 안 좋지만 이게 애기한테 진짜 안 좋구나라는 걸 어제 좀 몸소 느끼긴 했습니다. 배가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그래서 결론. 제가 하고 있는 태교법, 뭐 태교법이라는 것도 좀 너무 과하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아빠가 매일 태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하루씩 거르기도 하지만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밤에 한 책 없이 이렇게 읽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여기다 대고 말하는 게 아직 좀 쑥스럽고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는 노래를 좀 자주 부릅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애기한테 불러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즐거우려고 불러요. 그래서 동요 이런 거 부르는 거 아니고 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나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들, 또 제가 뮤지컬 노래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 부르면 제 기분도 좋아지고 튼튼이가 엄마 노래 듣고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노래를 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즐거운 걸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 SVU라고 성범죄 전담 수사반 그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드라마라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좋아해서 몇 번 보다가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나면 내 기분이 조금 찝찝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지만 그건 안 보기 시작했고 대신 요즘 넷플릭스로 프렌즈를 정주행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죠. 프렌즈 보면 옛날 사람인가? 그게 이제 20분씩 잘려 있어서 짧게 짧게 보기도 좋고 막 진짜 생각 없이 보면서 막 빵빵 터져요. 저는 보고 나면 기분이 또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정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스트레스에 제 자신이 취약하고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안 좋은 점만 좀 부각해서 보는 그런 타입이어서 요새는 조금 일부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도 아인데 저 자신한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계속 어떡하지 하면 더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먹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태교라는 게 뭐 종류도 많고 방법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르고 하니까 결국 선택은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점을 아기한테 두지 마시고 엄마 본인한테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즐거우면 하지만 남들이 하는데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애가 똑똑해질까? 그런 거라면 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을 때 행복한 거, 내가 했을 때 즐거운 거. 그러면 아기도 자동적으로 즐거워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었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 물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긴 하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즐거운 거 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임신생활 하시고 항상 기억하세요. 아기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1번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우리 또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병원 다녀온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당 검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